장례식장 한켠 시어머니 말순의 시선이 며느리 수진의 목걸이에 꽂힌다. 그걸 어디서 난 거냐?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웃는다. 그냥 오래된 물건이에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말순의 눈동자 속에 번쩍 스친 옛 기억. 50년 전 입양 보내던 날의 펜던트.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해줄 수 있습니다. 김말순이 마당 평상에 앉아 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눈빛은 또렷했죠.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일궈낸 삶은 단단했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시집와서 아이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워냈어요. 준호야, 오늘도 늦겠구나. 말순은 중얼거리며 저 멀리 마을 입구를 바라봅니다. 큰아들 준호는 48살이 되도록 결혼도 늦게 하고 사업도 번번이 실패했지만 언제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효자였어요. 다른 형제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준호만큼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순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준호만큼은 믿고 의지했어요.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물 한 컵을 건넵니다. 어머님, 물 좀 드세요. 45살의 수진은 도시에서 살다가 결혼 후 이 시골 마을로 내려온 여자였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없고 연탄 난로로 난방을 하는 시골집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시골 생활에 적응했어요. 세련된 외모와 차분한 성격으로 시어머니와는 큰 마찰 없이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친하지도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 그런 관계였죠. 수진은 말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말순 역시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이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말순은 물을 받아 마시며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늘 어딘지 모를 그늘이 있었어요. 친정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가끔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며느리의 사생활에 깊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최근 시작한 작은 식당 사업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고 임대료와 재료비만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준호는 말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왔지만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괜찮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게 제일이지. 말순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진 것을 느꼈어요.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말순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잘 될 거라고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수지는 조용히 차를 우려내왔어요. 구수한 보리차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의 마무리였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준호만 곁에 있으면 여한이 없지. 그 아이 하나 믿고 산 세월이니까.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 소식도 뜸했지만 준호만큼은 달랐어요. 어머니 곁을 지키며 농사일도 도우고 무엇보다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명절 때 다른 자식들이 와도 잠깐 머물다 가지만 준호는 늘 이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말수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 갓난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꿈속의 자신은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기는 작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지만 곧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말수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들이 아직 하늘에 박혀 있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온한 시골 마을의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준호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거예요.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48살의 나이에 준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준호가 사업하면서 만난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준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효자였는데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꿈인 것 같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아들이 저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영정사진 속의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었던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을 볼 수 없다는 게 말순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친척들은 말순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말순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장례 절차를 차근차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말수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자신과 수진만 남게 됐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장례식 둘째 날 아침, 말수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빈소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고 향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어요. 조문객들이 오가며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말순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래도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준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계속해서
조문객들이 찾아왔거든요. 어머님, 식사 좀 하세요. 수진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어요. 장례를 치르느라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한 말순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진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장례 절차며 조문객 응대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고 결국 모든 책임이 수진에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복 위로 살짝 드러난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펜던트는 동전만 한 크기였고 가운데 작은 꽃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조명 때문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목걸이를 본 순간 50여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살의 말순이 갓난아기를 안고 울던 그날의 기억 말이에요. 부모님의 강한 반대로 연인과 헤어져야 했고 혼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1970년대 시골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차가웠던 시대였거든요. 말순의 연인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어요. 여름휴가로 마을에 왔다가 말순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시골 처녀와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말순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벌이 다르다, 신분이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말순은 혼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당시 말순의 부모는 집안 망신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말순은 눈물을 삼키며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에서 몰래 대구에 있는 입양기관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입양기관 사람이 왔을 때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매화꽃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이 매화는 추위에도 꺾이지 않고 피는 꽃이다. 너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말거라라고 하시며 주셨던 목걸이였습니다. 이것만은 아이와 함께 보내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걸로 알아볼 수 있게.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어요. 입양기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 목걸이를 아이와 함께 보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말순이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걸이가 며느리 수진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은색, 같은 크기, 같은 매화꽃 무늬였어요. 심지어 목걸이 체인의 형태까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말순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서 난 거냐? 수지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마치 남에게 말하기 싫은 비밀을 건드린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양부모?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입양하라는 건 결혼할 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목걸이가 설마. 네, 저는 입양됐어요. 어렸을 때 말입니다. 수진은 불편한 듯 웃으며 대답을 피하려 했어요. 양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신 분이 남겨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목걸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말라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설마 수진이 자신이 입양 보낸 그 아이일까요?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까지 친딸을 며느리로 알고 지낸 건가요? 말수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며느리로만 봤던 얼굴이었는데 다시 보니 어딘지 낯익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젊은 시절 자신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코끝도 비슷했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도 말이에요. 혹시 생년월일이 언제니?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80년 3월 15일이요. 왜 그러세요?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신이 딸을 낳은 날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이 급히 말순을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순은 수진의 손길을 느끼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손길이, 이 목소리가 혹시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딸의 것일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순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목걸이 생각만 났어요. 50년 넘게 찾으려 애썼던 아이, 밤마다 꿈에 나와 자신을 원망하던 그 아이가 바로 수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수는 일어나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양 당시의 기록, 병원 서류, 그리고 수없이 써본 편지들이었어요. 30년 넘게 입양 기관에 편지를 보내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 중에서 말수는 입양 당시 받았던 작은 쪽지를 찾아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 김여아, 생년월일 1980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말순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거든요.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까지 갔다는 건 정말 우연일까요?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식 셋째 날 말수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시도 편히 잘 수 없었어요. 수진이 혹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빈소로 향하는 길에 말수는 수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며느리로만 봤던 수진이었는데 어젯밤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수진이 걷는 모습, 말하는 톤,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혹시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어르신들, 준호의 친구들, 그리고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 빈소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순의 오랜 친구인 박옥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옥순 할머니는 말순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말순아, 정말 고생이 많다. 옥순 할머니는 말순을 꼭 안으며 위로했어요. 준호가 그렇게 효자였는데. 두 할머니가 서로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옥순 할머니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이 조문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다과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옥순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저 목걸이. 옥순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말순아, 저 목걸이 좀 봐라.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도 그 목걸이를 알아본 건가요? 저거, 내가 예전에 차고 다니던 그 목걸이 아니냐? 옥순 할머니가 말순의 귀에 속삭였어요.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거 말이야. 내가 그 아이 보낼 때. 말순은 옥순 할머니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아이가? 옥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던 건지 깨달았거든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옥순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그냥 저 목걸이가 참 예쁘다고 했지. 저 목걸이 내 친엄마가 준 거 아니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엄마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옥순 할머니는 말순의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빈소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말순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수진아, 내 친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수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순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입양될 때 함께 온 물건이 있었니? 그 목걸이 말고 다른 것도?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 알려고 하세요? 제 개인적인 일인데.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야. 말순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입양된 기관이 어디인지만 알려줄 수 있겠니? 싫어요.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제 부모 얘기는 다시는 묻지 마세요. 저한테는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예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수진은 돌아서서 빈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순은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반응이 너무 강했어요. 마치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입양 당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입양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구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말순은 그 이름을 종이에 적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몰래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그 기관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신 그 업무를 이어받은 다른 기관의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여보세요? 저는 오래전에 아이를 입양 보낸 사람인데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그럼 혹시 아이가 원한다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면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동의해야 해요. 말순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수진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말순은 수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수진은 여전히 조문객들을 정중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말순을 흘끔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어제 대화 이후로 수진도 뭔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척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말순과 수진만 빈소에 남게 됐어요. 말순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봤구나.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영정사진의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나도 오래전에 아이를 보낸 적이 있어서 그래. 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순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를 평생 찾고 싶었거든. 그런데 내 목걸이를 보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저한테서 그 아이의 흔적을 찾으려는 건 아니죠? 수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수진이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제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 사생활을 캐묻는 것도 싫어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말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반응이 너무 강한 것도 과거를 피하려는 것도 모든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결심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일의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이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수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셋째 날 저녁 빈소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하루 종일 수진을 지켜봤지만 더 이상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진은 말순을 의식하는 듯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과 이야기할 때도 말순이 있는 곳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어요. 그때 빈소 입구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를 보더니 급히 다가갔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술을.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일이 있어서. 그 남자는 수진의 양아버지였어요. 말수는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훨씬 늙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수진은 양아버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말순을 보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양아버지는 말순에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어눌했어요.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말순은 정중히 대답했지만 수진의 양아버지에게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말순은 수진의 양아버지와 함께 빈소에 남게 됐어요. 수진은 바깥에서 마지막 조문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계속 술을 마시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참 세상일이 기구하지. 양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참 고생이 많아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양아버지는 말을 흐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친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말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나요? 그럼요. 사춘기 때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자기가 왜 버려졌는지, 친부모는 누군지.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 수진아.
그냥 사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양아버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일찍 쉬세요. 그래, 그래야겠다. 양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렸어요. 수진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말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아버님을 안방에서 쉬게 해드려라. 내가 잠깐 모실게. 수진은 망설였지만 양아버지가 너무 취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말순에게 맡겼어요. 말순은 양아버지를 부축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 말순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수진이가 입양될 때 함께 온 물건이 있었나요? 양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대답했어요. 있었죠. 목걸이 하나. 그리고 편지도. 편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친어머니가 쓴 편지였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열어보지 말라고 해서 양아버지는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편지까지 있었다니요. 자신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편지 말인가요? 그 편지, 지금도 있나요? 말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양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가 태워버렸어요. 고등학교 때였나? 읽어보지도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말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들이 읽혀지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다니요. 안방에 도착해서 양아버지를 눕히려는데 그가 갑자기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혹시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수진이를 알고 계세요? 말순은 놀라서 양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양아버지는 말을 흐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양아버지는 급히 말순의 손을 놓았어요. 수진은 말순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말순은 방을 나왔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양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수진의 출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또 그런 얘기세요? 그냥 한 번만 들어줘. 말수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내가 혹시 내 딸이라면 날 용서할 수 있겠니? 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오래전에 아이를 보낸 적이 있어. 그 아이가 혹시 너일 수도. 그만하세요.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런 망발 다시 하면 그냥 떠날 거예요. 수진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내가 그냥 싫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이 들어간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단순히 황당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마치 무언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빈손은 갑자기 차가운 기류로 가득 찼어요. 조문객들도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색해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말수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더욱 커졌습니다. 수진의 반응이 너무 강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수진도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양아버지가 말순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술이 깬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제가 실례를 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양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정말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양아버지는 말을 흐리며 돌아갔어요. 말수는 양아버지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여전히 말순을 피하고 있었고 말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말순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수진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아직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거든요. 수진은 여전히 말순을 피하고 있었고 둘 사이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빈소에서도 수진은 말순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 준비를 도우러 왔습니다. 남자들은 상여를 메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마지막 제사 준비에 바빴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준호가 마을에서 워낙 착한 사람으로 통했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 주변은 북적북적했지만 말순은 이 모든 과정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수진의 양아버지는 어제보다 더 심하게 술에 취해 있었어요. 벌써 아침부터 소주병을 들고 다니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혼자서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몇 번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말순아, 이제 출간 시간이다. 마을 이장인 김철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는 말순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철수도 아침부터 술 기운이 있었어요. 장례식 때 술을 마시는 건 마을의 오랜 관습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준호가 정말 세상을 떠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수진에 대한 의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에이야, 에이야 하는 구령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말순과 수진은 상복을 입고 뒤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어제의 일로 인해 서로 말을 걸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고 말수는 자꾸만 수진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말수는 계속 수진을 의식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씩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금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둘이 왜 저래? 뭔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네.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1시간 정도 걸어서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의 남편이 묻혀있는 선산이었어요. 이제 준호도 아버지 옆에 묻히게 되는 거였습니다. 묘지는 산 중턱에 있어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준호가 평생 살았던 그 마을 말이에요.
관을 묘자리에 내려놓고 마지막 제사를 지낼 때였어요. 이장 김철수가 제사를 주관하며 말순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순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는데 갑자기 김철수가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말이 많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순아, 김철수가 술에 취한 듯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옛날 생각이 나네. 내가 그 연애할 때 말이야.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이장님, 그런 얘기는. 말순이 말리려 했지만 김철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내가 서울 대학생하고 사귀었지? 그 양반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졌고, 김철수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단순한 놀라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제발. 말순은 간절히 부탁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했지? 여자아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철수가 술 취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1980년 3월에 태어났다고 했나? 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자신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냐? 김철수가 말순과 수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혹시 이 며느리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진정해. 말순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 가족 얘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때 김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 아이한테 목걸이도 같이 보냈다고 했지? 은색의 꽃무늬가 새겨진. 그만하세요. 제발. 수진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자신의 목에 걸린 바로 그 목걸이를 본능적으로 움켜쥐었어요. 갑자기 수진의 양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어요. 그만해. 양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수진이 양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어요. 그런데 양아버지가 갑자기 말순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분은 양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양아버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양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널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 내 친엄마. 아버지.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그 순간 양아버지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너무 많이 마신 술과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서 양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양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순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미안합니다. 널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 내 친엄마.
그의 손끝이 떨리며 말순을 향했어요.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빈손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양아버지가 쓰러진 후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양아버지를 산 아래로 옮겼고 준호의 장례식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지는 양아버지를 따라 병원으로 가버렸고 말수는 혼자 묘지에 남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했어요. 김철수 이장이 한 말들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져 있었거든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져서 아무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순이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나? 수진이가 왜 저렇게 놀란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말순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친척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준호 장례식이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조용하고 모범적이라고 여겨졌던 말순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장례는 결국 다음 날로 미뤄졌어요. 말순은 그날 밤 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양아버지 간병 때문에 병원에 있었고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말순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말로 50년간의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한참 동안 백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부터 아이를 보내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양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자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순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수진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말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수지는 최소한의 말만 하고 식사도 따로 했어요. 말순이 부엌에 있으면 수지는 자기 방에 있었고 말순이 마당에 나가면 수진이 부엌에 나왔습니다. 마치 서로를 피하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말순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말순은 밤새워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자신의 과거,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말이에요. 몇 번이나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정성껏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수진의 방문 앞에 그 편지를 놓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편지 하나 놔뒀으니 읽어줬으면 좋겠다. 부탁이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말순은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방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순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구나. 나는 20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지. 여름휴가로 우리 마을에 와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지.
하지만 양쪽 부모가 모두 반대했단다. 그 사람 부모는 시골 처녀는 안 된다고 했고, 우리 부모는 신분이 다르다고, 문벌이 맞지 않는다고 했어.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중요했거든. 결국 그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나는 혼자 아이를 낳게 됐어. 1970년대 시골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부모님도 집안 망신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지. 나는 몰래 대구까지 가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 그때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그 작은 생명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 내 피와 살을 나눈 소중한 아이였거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 결국 나는 눈물을 삼키고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했단다. 그 아이를 보낼 때 나는 목걸이 하나를 함께 보냈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던 목걸이였지. 은색의 매화꽃이 새겨진. 할머니가 주시면서 이 매화는 추위에도 꺾이지 않고 피는 꽃이다. 너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말거라고 하셨던 그 목걸이야. 그리고 편지도 하나 썼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썼지.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 후로 나는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 밤마다 꿈에 나타나곤 했지. 때로는 갓난아기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때로는 어른이 된 모습으로.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하며 왜 나를 버렸느냐고 묻는 꿈을 수없이 꿨어. 30년 넘게 입양 기관에 편지를 보내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봤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더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려 노력했어. 혹시나 해서 신문에 광고도 내봤고 방송국에도 편지를 보내봤지. 내가 살아만 있어도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단다. 혹시 내가 정말 그 아이라면 어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1시간 더 지나자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수진이 편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편지를 읽은 수진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 걸 보니 한참 울었나 봅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두려웠다. 말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혹시 틀렸다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편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양아버지가 가끔 술 드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동네 어딘가에 제 친엄마가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수진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리고 그 목걸이. 수진이 자신의 목을 만지며 말했어요. 양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친엄마가 꼭 간직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 그거야.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어. 수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로. 그래, 넌 내 딸이야. 말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더 많이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는 풀어야 할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오빠와 그래. 말순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는 남매였어. 그 말을 하자 두 사람 모두 더욱 큰 충격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이로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친남매였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저는 오빠를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말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입양 보낸 딸이 모르는 사이에 친오빠와 결혼해서 살았다니요. 이것이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혹한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준호도 모르고 떠났겠지?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자기 아내가 누이인 줄도 모르고. 수지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나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간신히 물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말순도 답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외면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말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수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 말수는 마당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우리 준호 산소에 같이 가자. 수진은 처음에 거부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빠이자 남편인 준호의 무덤 앞에 서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준호한테 가서 말해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결국 수지는 말순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준호의 무덤은 아직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흙이 검었어요. 묘비에는 효자 김준호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야.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잘못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에게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수진이가 사실은 내 누이였어. 말순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잘못해서 너한테 누이가 있다는 걸 말하지 못했어. 수진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준호의 무덤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를 용서해라. 말순이 울부짖었어요. 내가 너무 어려서, 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를 보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오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도 무덤을 향해 물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내 어머니야.
그리고 준호는 우리 둘 다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이지. 말순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그걸로 충분해. 수진은 말순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존재를 제대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남은 가족은 어머니뿐이네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감동을 받았어요. 수진이 자신을 어머니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이야. 말순이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준호의 무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50년간 떨어져 있었던 모녀가 이렇게 다시 만났지만 그 과정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말순이 무덤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수진이를 데려다 준 거구나. 내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아픔을 통해서라도 결국 만나게 되는 것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서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이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거 없어. 네,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말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5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며칠 전 장례식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순과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서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말순은 수진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주었고 수진은 말순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수진이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말순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말순과 수진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50년간 떨어져 있던 모녀가 갑자기 가족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자연스러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노력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어요. 말순은 수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려 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순의 생활 패턴을 익혀가며 자연스럽게 어머니 역할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순은 수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뭘 좋아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에 서곤 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수진이 시골 음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말순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순의 어깨가 아픈 걸 보면 조용히 파스를 붙여드리고 말순이 좋아하는 보리차를 우려내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김철수 이장이 장례식에서 한 말 때문에 온 마을이 시끄러웠거든요. 말순이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수진이가 정말 그 아이일까? 그럼 준호하고는 남매였단 말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마을의 작은 슈퍼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어디를 가든 시선과 속삭임이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마을 슈퍼에 간 말순은
아주머니들이 자신을 보고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 말순이 왔네. 쉿, 조용히 해. 그런데 정말 수진이가 그 아이 맞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운명이 참 기구하네. 말순은 물건을 사고 나오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자신이야 그런 시선에 익숙해졌지만 이런 시선을 수진도 견뎌야 하는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수진은 아직 젊고 앞으로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며느리 시절과 달리 이제는 정말 딸 같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수진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람들 시선 때문에 힘들지? 마을이 작다 보니 소문이 빨리 퍼져서. 수진은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말수는 수진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수진의 양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많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에서 쓰러진 일로 인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양아버지는 말순과 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그런 말을. 아니에요, 아버님. 말순이 양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만약 그때 말씀 안 해주셨다면 영영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양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를 40년 넘게 키우면서 언젠가는 친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될 줄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수진이 양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저를 키워주신 건 아버지예요.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만났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양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밝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진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봄이 되자 말순과 수진은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밭이었는데 말순이 혼자 가꾸기에는 벅찼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수진이 함께하니 한결 수월해졌어요. 수진아, 씨앗을 심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말순이 호미를 들고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되고 너무 얕게 심어도 안 돼. 적당한 깊이가 있어. 수진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흙을 만져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직접 만져보니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잘했어. 씨앗은 정성껏 심으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고 함께 씨앗을 심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씨앗을 심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점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과 수진이 평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고 있을 때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준호 제사를 제대로 지내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좀 됐을 것 같은데. 수진은 잠깐 망설였어요. 아직도 준호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남편이면서 오빠였던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호 오빠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괜찮아. 천천히 하자.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 급할 거 없어. 그날 저녁 수진이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했어요. 양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혼자 느꼈던 외로움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친엄마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보냈을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밤에 혼자 누워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그런 마음으로 자랐다는 걸 생각하니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친엄마가 저를 사랑했는지였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보낸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보낸 건지. 그럼 사랑했지. 말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매일 생각했어. 밤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궁금했던 답을 드디어 얻은 거였어요. 여름이 되자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말순과 수진이 함께 심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희망을 느꼈어요. 상추, 무, 배추, 고추, 모든 채소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이런 큰 채소가 자라다니. 생명이 정말 대단해요. 그게 생명의 힘이야. 말순이 대답했어요. 씨앗은 땅이 아무리 메말라도 물만 주면 싹을 틔우지.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았거든요. 5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관계도 그렇겠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과거의 상처 위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거야.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들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용기를 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